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기준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80% 이상이 동결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인하할 거야 라기보다는 인하하는 거 아니야 정도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결이 일어나고 나서 꽤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추이를 보면은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수준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전,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었는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는 사실 오늘 좀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좀 앞서갔는데 아직까지는 한은은 조금 더 볼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무엇보다도 사실 부담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1%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사실 이제 사상 최저금리거든요. 또 1%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 과열이라는 굉장한 사실 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것이라도 뭐 계속해서 집값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이번 달은 좀 더 이제 좀 관망을 하자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4월 금통위에서는 거의 이제는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타이밍입니다. 네. 정말 이 실기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정부가 대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키지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대규모의 이제 시장 관련된 부양책을 내놓을 겁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근데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이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것이 시너지 효과면서 커요. 우리가 이제 폴리시 믹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를 위해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4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정말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기준금리 인하가 미뤄진 거다 정도로 생각한다면 글쎄 시장에 대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뭐 어제 특히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팬데믹 공포 때문에 뭐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슬슬 다시 저가 매수 나서자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듣게 돼서요. 좀 어떤 뷰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이 어떤 앞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갔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오늘 정도면 이제 사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한 2050 정도면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많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뭔가 자꾸 이제 시장에서 안도감을 심어주려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는 글로벌 리스크라는 점은 이제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근처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이제 이슈가 이제는 정말 장기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저점 매수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바닥이 완벽하게 나왔다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예. 매도를 전제로 한 매수가 돼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매수를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반등이 나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섣부르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당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시장의 움직임에 변곡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몇 가지 꼽자면은 하나는 확진자 수의 의미 있는 감소세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계속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감소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시점, 뭔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예비비부터 풀고 이제 할 상황들이 벌어질 건데 추경 이런 얘기도 것들, 나오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수급이에요. 이제 어제까지 3거래 동안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넘게 팔았는데 네. 이제 과연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도 클라이막스가 왔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외국인이 계속 팔아낸다면 사실 반등이 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오늘은 조금 최근에 어떤 추세에 비하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방망이는 짧게 지금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변곡점 요인 두 가지가 하나는 확진자 수의 의미 있는 감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적인 대응 본격화인데 이거는 정부 측에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양책이 가능할 것인가도 궁금하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실제로 시장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정부의 입장은 가용수단의 총동원해서 전례 없는 특단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마 빠르면은 이번 주 말이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몇 가지 안들은 뭐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 인하한다는 부분 이런 네. 것들은 뭐 이미 과거에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던 그런 카드고요. 뭐 또 이제 이거는 또 정부가 바로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네. 그리고 또 영세 사업자의 세부 담을 덜어주기 위한 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높이는 방안 이것도 뭐 여러 번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제 정부가 예비비 같은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소비 쿠폰이죠. 과거에 예를 들면은 2009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시행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통령이 이번에 더군다나 그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밖에 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의 일부 환급이라든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그 건물주들한테 뭐 이제 지방세 감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사실 그리고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추경이죠. 사실 뭐 과거에 메르스라든가 뭐 사스라든가 이런 그 전염병이 크게 왔을 때는 항상 그 추경을 집행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아마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공공연하게 15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엔 11조 정도 그렇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금액은 분명히 뛰어넘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엔 이제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 추경 관련된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책이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런 부양책에 지금 시장은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만약에 반등이 난다면 이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결국 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양책에 따른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것이 외국인 뭐 기관도 그렇고요. 계속 파는 동안에도 개인이 계속 사모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개인 돈도 들어가 있겠지만 빚을 통해서 산 분들도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기도 하고 좀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드리는 게 또 우리들의 역할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차익 잔고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뭐 일부 종목을 좀 쏠리는 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매매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테마라든가 저가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제한된 상승이 코로나19 테마라고 불리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 내에서 개인 투자 중심의 일종의 순환매. 이를테면 뭐 어떤 회사가 뭐 이제 간편식 시장에 뭐 진출을 했다더라. 네.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이제 그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 치기도 하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뭐 시약 관련주들 뭐 그 치료약 관련주 뭐 개발을 한다더라. 임상 들어갔다더라. 그렇죠. 예. 이런 얘기 가지고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예.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단순히 이러한 어떤 시장의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쏠림 현상만 믿고 추격 매매라든가 또 예단 매매가 된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꾸로 간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히려 손실을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투자에는 항상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투자 유의에 대해서도 한마디 들어봤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여쭤보도록 할 텐데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수급 주체에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요즘 보면 기관 연속성도 글쎄 기관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외국인은 팔고 있어도 계속 사는 종목들은 연속적으로 사긴 하더라고요. 좀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이제 어제까지 3일 동안 2조 4천억 이상의 매도를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보면은 연속 순매수를 한 종목들이 눈에 띄어요. 예. 뭐 예를 들면 3, 4일씩 연속 순매수를 한 종목들, 뭐 이제 좀 작은 종목들 빼고 큰 종목들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런 종목들이에요. 한진칼이라든가 뭐 LG 플러스, 삼성전기, 삼성물산, 또 현대엘리베이터,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샀죠. 사실 이제 공통점을 꼽자면은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올해 실적도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이고 그중에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가 좀 예외적인 부분인데 한진칼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이런 부분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배경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을 뭐 외국인 사니까 사자 이런 거보다는 적어도 외국인이 사는 기준이 뭔가 실적이라든가 올해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런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또 IT 중소형 중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떤 게 이제 좀 걸리냐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목적이 뭔지가 먼저 좀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일부 펀드들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를 바꿔놓는 과정에서 이제 편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이게 외국인이 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팔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좀 따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장님께 바이오 처음 여쭤보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개별 네. 종목이 아니라 네. 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점은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두 가지 지금 맥락으로 보여져요. 하나는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의 어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지금 중요한 이슈가 코로나19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뭔가 가능성 있고 해결책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당분간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완전한 전환이나 뭐 턴어라운드까지는 아닐 것 같고 역시 코로나19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